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79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10월이죠. 이달에는 A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할 25인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거든요. 좀 9월 A매치 명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벤투 감독의 의중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살펴보면 수비수가 이제이 김문환 선수가 들어왔고요. 미드필더로는 남태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태희 선수는 좀 오랜만에 복귀인 것 같아요. 네, 남태희 선수야 뭐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벤투 감독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쭉 이제 중용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아시안컵 출전은 뭐 남태희 선수는 거의 뭐 100%라고 여겨졌던 선수인데 그 아시안컵 이전에 이제 큰 부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기간 빠졌고 그래서 뭐 11개월 만에 복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소속팀에서 잘하니까 또 바로 이제 벤투 감독이 불러들였어요. 그 이야기는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남태희 선수를 우리 대표팀 뭐 잘하는 선수들이 진짜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남태희 선수의 가지고 있는 재능 요거를 상당히 특별한 옵션으로 여기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태희 선수가 예를 들어 뭐 창의적인 드리블 돌파, 뭐 그 드리블 돌파 이후에 뭐 찔러주는 패스 이런 쪽으로 공격수를 아주 잘 도울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되고 또 측면에 기용했을 때는 또 측면에서 윙어 역할로 또 드리블러 역할도 되고 이제 이런 남태희 선수의 어떤 활용도를 벤투 감독은 애초부터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벤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에 들어온 선수 아니냐. 뭐 보통 그래서 뭐 누구의 아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땐 틀림이 없고 그런데 벤투 감독의 그러한 생각에 제가 나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윙어까지 해서 2선 라인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일 정도로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윙어에는 기본적으로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에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태희 선수 들어올 수 있죠. 이재성 선수도 가능할 수 있죠. 권창훈 선수도 가능할 수 있죠. 이동경 선수도 가능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는 남태희,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에다가 이강인, 황인범까지 이제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네. 남태희 선수는 그 갖고 있는 그 플레이 스타일상 벤투 감독이 상당히 좀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포메이션을 구사하게 될지 정확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 뭐 4-3-3 혹은 4-1-4-1 포메이션을 구축할 때 남태희 선수는 역삼각형 앞쪽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윙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태희 선수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 벤투 감독이 이제 많이 사용하던 4-2-3-1 포메이션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약간 또 점쳐지기도 해요. 그런 네. 경우에는 정삼각형 이제 또 가운데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옵션으로서 아마 벤투 감독은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은 좀 남태희 선수의 활용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윤님하고 비슷한 의견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벤투 감독은 그래도 볼을 지배하고 점유율을 높이려는 축구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후방 빌드업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흐름을 차고자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득점 파괴력에 있어서 황의조 선수가 원톱이 됐든 손흥민 선수가 투톱으로 가세가 되든 좀 골을 넣을 만한 또 지원을 해줄 만한 선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남태희 선수는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술적인 역량 또 창의적인 능력 다 좋지만 득점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태희 선수는 전술이 뭐 다이아 442가 됐던 거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던 또 4-1-4-1, 뭐 4-3-3이나 같은 전형입니다. 그런 식의 운영이 될 때 말씀해 주셨던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롤을 보던 아니면 뭐 중앙지향적인 윙포드 성향이 되던 간에 득점 지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옵션으로서는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면 충분히 다시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아주 사이드 윙어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운영은 하질 못하고 있고 선수들도 그런 성향의 선수는 거의 많지는 않아요. 이 벤투 성향이 자체가 다 중앙지향적인 미드필더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또 여러모로 좋은 움직임 속에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전개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옵션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또 이재익 선수는 이번이 또 첫 선발이잖아요. 네, 이재익 선수는 뭐 여러 이제 요즘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뛸 때 이제 벤투 감독과 다른 이제 코치들까지도 코칭 스태프가 상당히 좋게 또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에도 저런 유형의 중앙 수비수가 하나 필요하지. 뭐 그 생각을 해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재익 선수가 소속 클럽에서 세비야에서 활약했던 메르카도 선수와 또
파트너를 이뤄서 지금 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익 선수가 또 거기 골도 넣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재익 선수가 또 소속팀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눈여겨봐뒀던 선수를 또 바로 데려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익 선수가 지금 왔지만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전, 북한전이 모두 월드컵 예선 아닙니까? 그쵸. 이게 평가전은 아니란 말이죠. 스리랑카가 물론 전체 이번 예선에 참가한 팀들 통틀어서도 아주 약체급에 속하는 또 FIFA 랭킹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평가전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익 선수가 어느 정도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익 선수는 앞으로 벤투 감독이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우리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다. 이번에 이제 대표팀 경험을 좀 시켜주자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재익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 선수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격수를 또 했던 네. 선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비수지만 발이 좀 빠른 편이고 여기에 이제 볼 다루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가 물론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습니다만 아래쪽에서 또 이재익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빌드업이 좀 더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이재익 선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왼발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김영권 선수와 권경원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죠. 권경원 선수가 이제 입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 입대를 하고 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훈련 기간이 있고 또 회복 기간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몇 개월간 권경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러면은 김영권 선수 말고 왼발을 쓸 수 있는 중앙수비 요원이 누구냐?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20세 이하 월드컵 때 이재익이 있었지. 이제 네. 또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권경원 선수가 지금은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잠깐 이제 떠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을 때는 역시 또 이재익이라는 왼발 쓸 수 있는 중앙 수비수가 벤투 감독이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옵션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익 선수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장 위원님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이재익 선수와 남태 선수하고 또 합해서 김문환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이 벤투 감독은 김문환 선수에게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공격적인 부분이죠. 역시 우리가 먼저 치러야 되는 길은 스리랑카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예전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네. 최선을 다한다. 일단 스리랑카전도 예선이고요. 물론 약체입니다. 약체인데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확실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때 역시 김문환 같은 공격적인 윙어 스타일의 오른쪽 풀백 그런 카드는 이제 스리랑카전을 또 대비해서 아마 저는 뽑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들을 잘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월드컵 2차 예선 다음이 그냥 바로 최종 예선이에요. 네. 3차 예선이 최종 맞아요. 예선이기 때문에 이 조에서 1위를 해야 됩니다. 2위가 되면은 반을 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위를 해놓고 바로 최종 예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기는 물론 스리랑카전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홈이기 때문에 또 화성에서 북한 원정, 평양 원정이 2차 예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경기라고 보여져요. 그 경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스리랑카전을 체력적인 소모 없이 풀백들이 특히 체력 소모가 많고 우리가 또 지금 완전히 여정이 확정이 되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베이징 경유에서 평양을 가야 되는 조금 또 선수들 컨디션 관리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스리랑카전은 그런 공격적인 카드로 로테이션을 좀 시켜주면서 이용 선수 체력적인 배려도 아마 저는 해주지 않을까. 네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김신욱 선수가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하게 됐단 말이에요. 김신욱 선수의 활용법을 찾았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김신욱 선수가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덩크슛으로 골키퍼를 골망 안에 집어넣는 그렇죠. 그런 아주 강한 임팩트를 짧지만 강렬하게 줬단 말이죠. 그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도 어쩌면 김신욱 선수의 가치를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신욱 선수를 스리랑카전에는 좀 활용을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장 의원님께서 좀 전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1위를 해야 되고 저는 뭐 할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네. 스리랑카 같은 팀을 상대로도 골을 웬만하면 많이 터뜨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한 2골 넣고 이겼다 이제 뭐 됐다 뭐 그거보다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0.1% 정도의 확률로라도 우리가 만약에 2위가 되면 다른 조 2위들과 이게 득실 관계나 이런 게 나중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김신욱 선수는 제 생각에는 스리랑카 같은 팀에게 골을 넣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원일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스리랑카전에서도 상당히 좀 활약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북한전도 제 생각에는 어떤 순간에는 김신욱 선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경험치상 사실은 뭐 평양 원정 아니라 그보다 더 뭐 힘든 곳이라도 저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북한은 2승으로서 조선도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남북한 이번에 대결이 조 1위 쟁탈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초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더 스리랑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에 대한 저항력이 조금 더 강할 공산이 크고 네. 그러면은 이 경기에도 어쩌면 김신욱 선수를 약간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저는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스리랑카전은 김신욱 선수에게 좀 상당 부분 좀 믿어봤으면 좋겠고 북한전에서도 김신욱 선수의 활용도는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두 경기에서 김신욱 선수의 활용도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 많이 볼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도 이제 다른 뭐 장점은 다들 잘 알지를 않느냐. 네. 근데 수비력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스리랑카전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를 좀 줄 가능성이 높지만 공격적으로 북한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뻑뻑하게 아마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재능이 조커로서 정말 필요할 때 이제는 좀 넣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이 들면 투입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한효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4-2-3-1이 됐던 4-3-3, 4-1-4-1 전형이 됐던 뭐 다이아몬드 사사기가 됐던 간에 그 위치에 지금 남태희, 황인범, 뭐 심지어 이재성, 권창훈, 이동경 워낙 많은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 네. 선수가 바로 뭐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어쨌든 요긴하게 이강인 선수의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전은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경험을 계속 심어주는 건 전 좋다고 봅니다. 아직 완전히 여무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수에서 이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오프 더 볼이나 수비 전환 시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배워야 되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대표팀이 사실 걱정해야 될 것은 평양 원정 얘기를 또 하지만 지금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 목요일 녹화인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죠. 북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 되질 않은 상황에서 훈련장도 결정이 안 됐고 뭐 숙소도 결정이 안 됐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일정을 소화해야 될지 플랜을 좀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지금 확실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인조잔디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레바논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북한하고 레바논. 저도 봤어요. 예, 레바논이 북한 원정을 간 경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봤는데 조선중앙TV에서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중간중간 약간씩 편집을 조금씩 했더라고요. 네. 네. 풀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 경기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특히 레바논도 그렇고 과거 일본도 평양 원정을 갔을 때 겪었던 거를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그 분위기 일단 경기장 가서 경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조금 뭔가 통제가 많고 뭐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 관리하기에 용이한 장소는 아니에요. 평양이요. 우리는 인조잔디에도 적응해야 되지만 경기장 분위기도 사전에 우리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소집이 됐을 때 북한의 뭐 응원단의 어떤 소음 이런 것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구호도 조선 잘한다, 조선 이겨라, 조선 힘내라 이거 세 개예요. 네네. 네, 그거를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외칩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고 북한이 볼을 잡으면 와 함성이 나오고 이제 상대팀 우리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볼을 잡으면 아마 우 이렇게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네. 그거를 아마 오디오를 우리 사전 대표팀에서 준비를 하려면 따서 조정을 좀 해서 우리가 확성기 연습하듯이 그것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운드를 잘 적응을 시켜 놓으면 네네. 우리 선수들이 조금 좀 편하게 적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경기를 보면 이 팀이 4-4-2 전형을 쓰면서 전방에 이제 정일권, 한광성 두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돼서 네네. 운영이 되는데 공격 전개 시에는 상당히 직선적이에요. 와 막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팀이 보니까 단점이 장국철, 이영철 이 센터백들이 와 들어가다가 볼 뺏겼을 때는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에 이번에 북한하고 할 때
어떤 전술이 됐던 간에 지금 팬들은 뭐 황희찬이 요즘 전반에 잘하니까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3톱으로 다 밀어붙이면 어때? 막 이러는데 그거는 감독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기 그날 주심도 막 경기장에 막 위압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축구도 잘해야 되지만 전환,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이번에 훈련들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됐고 그게 잘 돼서 북한이 오히려 들어올 때 끊어서 빠르게 전환해서 비수를 꽂는 그런 골들을 탁탁탁 넣어줘야 그 경기장 분위기도 잠재울 수가 있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보고 있어요. 역습에 좀 약점이 있는 북한을 공략해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한 여기서 의원님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는 제가 작년에 갔다 오셨잖아요.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세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제가. 네. 7박 8일을 머물면서 세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하루에 다 했죠 사실은 세 경기를. 근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 보셨을 때 그 상황 이상의 상황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중계했던 그 선수들이 우리 여중생, 남중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소년 이제 팀끼리의 대결인데 저쪽에서 425 팀 뭐 이런 팀들과의 대결인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우 막 좀 되게 좀 떨리긴 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 그래도 경기들을 우리가 뭐 승패에서는 패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경기를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중학생 선수들도 극복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 선수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해요. 대표팀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거라고 저는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북한이 이제 아시안컵 때는 너무 못했어요, 사실. 아시안컵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후에 이제 감독도 지금 바뀌고 이제 윤정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 두 경기를 봤을 때는 북한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더 센 건 확실해하고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전환 과정에서의 수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이렉트 하면서도 강인한 압박이 있고 전체적인 활동량이 특히 이제 홈에서는 상당히 좀 살아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몇 명의 선수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인 프리뷰를 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명한 이제 한광성 정일관 선수 이외에도 김금철 선수 상당히 작고 빠르더라고요. 네, 김금철 선수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 사이드 이제 윙어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중앙 쪽으로 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제 투톱을 또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데 김금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역량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중앙 수비의 그 장국철 선수가 스리랑카전에서 이제 헤딩으로 이제 골을 넣은 선수인데 이 장국철 선수를 활용하는 방식이 북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 수비 기본이긴 한데 뭔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수비 라인을 개편을 하면서 장국철 선수를 앞으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로 따지면 유상철 선수나 박성화 선수처럼 장국철 선수가 거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처럼까지도 올라가서 공격에 가세를 하고 그런 장면에서 사실 스리랑카전에서 골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국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이제 전진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헤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광성, 정일관, 김금철, 장국철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할 선수들이 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장 의원님도 보셨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코칭 스태프도 지금 그 화면 나와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라서 뭐 벤투 감독의 그 아주 유능한 코칭 스태프들이 잘 분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북한을 우리가 경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역대 북한전 객관적 전력은 우리가 우위일 때도 항상 어려운 승부, 맞아요. 이겨도 한 골 승부. 또 무승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으로 입단한 한광성 선수가 아직까지는 대표팀 성인 대표팀에서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한광성 선수는 근데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이나 정일관 선수 같은 이러한 핵심 스트라이커를 좀 받쳐주는 움직임, 본인이 직접 또 돌파해서 공격에서 슈팅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광성 선수가 조금씩 북한 그 팀에 녹아들고 있다. 네. 뭐 지금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역시 정일관 선수야 뭐 팬들이 아마 이 선수는 아실 겁니다. 워낙 왼발 슈팅이 좋고 다부진 침투 능력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허리에도 조금씩 세대 교체가 뭐 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이지만 역시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리은철 같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중심을 지금 잡아주면서 그다음에 센터백 두 명을 보좌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인적인 스킬, 그다음에 어떤 전술적으로 좀 다양한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수 위라고 좀 보여져요. 네. 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강인하게 돌진하고 압박하고 또 역습할 때 그러한 추진력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로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아무것도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과 정신력 무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조잔디 때 전 얘기를 들었는데 선수들이 인조잔디에 좀 강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좀 짧은 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쇠뽕을 못 신어요. 네, 인조잔디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뽕 신고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선수들이 인조잔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그렇죠. 요즘 프로 선수들이 사실 쇠뽕을 신고 많이 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적응을 해야죠. 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